요즘 뉴스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끝장 싸움하는 것 같잖아요. 관세 올리고 반도체 막고 서로 의존 끊겠다고 하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겉으론 으르렁거리면서도 이상하게 끊지를 못합니다. 이혼한다고 소리치면서도 집이랑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부부 같다고 할까. 근데 겉으론 싸우는데 속으론 얽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크게 네 가지예요. 국채, 공급망, 달러 결제, 그리고 정치적 심리.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중국 내부부터 들어갈게요. 왜냐면 지금 중국 안에서 벌어지는 위기가 이 모든 톱니바퀴를 흔들고 있거든요. 1. 중국의 위기. 중국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붕괴예요. 지방정부가 땅을 민간 개발업자에게 팔아 재정을 채우고, 개발업자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구조. 이게 중국 GDP의 25%를 차지했어요. 사실상 경제 엔진이 부동산이었던 거죠. 근데 이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헝다그룹이에요. 부채가 463조 원에 달하다가 결국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헝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위 100대 부동산 기업 중 30에서 35개가 유동성 문제나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져 있어요. 집은 안 팔리고 빚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집이 안 팔리게 된 거예요? 중국은 예전엔 사람들이 집을 무조건 산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몇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 2020년에 정부가 부동산 기업의 빚 확대를 규제했어요. 대출이 막히니까 건설도 분양도 동시에 위축됐죠. 둘째, 코로나 봉쇄로 경제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셋째, 도시화율이 이미 70%에 가까워지면서 예전처럼 도시에 올라와서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신규 주택 판매가 줄고 미분양이 쌓였습니다. 중국 정부도 그 충격을 몰랐을 리는 없는데 왜 대출을 막아버린 거죠? 일단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했거든요. 기업들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식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금융 리스크가 폭발하기 전에 차단하려고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명분이 있었죠.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니까 투기를 억제하고 공정을 세운다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품을 꺼뜨리려던 정책이 시장 자체를 얼려버린 거죠. 실제로는 집값이 고점 대비 30에서 50% 빠진 지역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대출 끼고 집을 샀다가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은 깡통 주택에 갇혀버렸어요. 중국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집값이 빠지면 소비 심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차, 가전, 여행 같은 소비가 다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 활력이 꺼진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내세워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민간 빅테크 기업들을 눌렀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불평등 해소, 젊은 층 불만 달래기였죠. 하지만 실제 속내는 권력 통제였어요. 민간 기업이 당보라 커지면 안 되니까 그냥 눌러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투자 위축, 고용 위축, 기업들이 눈치만 보고 혁신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요. 맞아요. 지금 중국은 네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어요. 부동산 붕괴, 소비 위축, 청년 실업, 민간 기업 통제. 이건 단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예요. 그리고 이게 중국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40%를 차지합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미국의 위기. 미국 경제에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달러 패권보다 부채예요. 미국이 늘 적자를 내면서도 버텨온 건 결국 국채가 꾸준히 팔렸기 때문이죠. 근데 이 국채가 그냥 빈 문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점이에요. 누가 사주느냐, 얼마나 사주느냐에 따라 금리가 출렁이고 그 여파가 다른 나라 경제까지 바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국채의 순환고리가 끊기면 흔들리는 건 미국 경제만이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 전체가 함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늘 무역 적자라고 했잖아요. 적자를 보면서도 어떻게 버틴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의 선순환 구조였던 겁니다. 미국은 늘 적자를 냅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나 산유국들이 미국의 물건 팔아서 흑자를 보잖아요? 그 돈으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줬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나간 달러가 다시 돌아오고 미국은 그걸로 재정을 메우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찰 역할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패권의 핵심 메커니즘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전엔 미국이 적자를 내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아시아 나라들이나 중동 산유국이 번 돈으로 국채를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적자를 내도 다시 돈을 돌려받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미국과 사이가 틀어졌고 중동 자금도 미국만 바라보지 않아요. 예전처럼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은 더 빌려야 하는데 빌려줄 사람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더 얹어줘야 하죠. 그게 바로 국채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나 가게가 돈 빌리기도 힘들어지고 코로나 때 발행했던 회사채 만기까지 겹치니 금융시장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흔들린다는 말은 과거에 자동으로 돌아가던 돈의 순환고리가 지금은 끊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순환고리가 끊겼다는 건 달러, 패권에도 위기가 왔다고 봐야 하나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달러는 단순히 석유, 곡물 같은 무역 결제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앱 결제, 항공권 발권 같은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달러의 일상화 덕분에 미국은 만성적인 적자를 내면서도 달러 가치를 지켜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완충장치마저 흔들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35조 달러에서 40조 달러로 올리면서 국채 발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국채를 사주던 중국이나 중동 자금은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채 금리는 오르고 가격은 떨어지고 민간 기업들의 자금 조달까지 막혀버리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찍어냈던 회사채 만기까지 돌아오고 있어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즉, 미국 경제는 지금 구조적 부채 위기 위에 트럼프의 정치적 설계까지 더 씌워져 있는 거예요. 관세는 세수를 늘리지만 물가를 자극하고 동시에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붙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채 구조랑 맞물리면 투자자들이 국채와 달러의 신뢰 자체를 의심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결국 뼈대는 부채 위기인데 현실에서 불씨가 되는 건 관세와 금리 압박이에요. 이 조합이 미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진짜 위험 요소라는 거죠. 결론 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끊을 수 없는가?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싸우면서도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는가? 아까 네 가지 키워드 말했잖아요. 국채, 공급망, 달러, 그리고 심리. 첫째, 국채예요. 미국은 빚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국채가 팔려야 버티죠. 그런데 중국은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어요. 겉으론 싸워도 중국이 그걸 한꺼번에 던져버리면 미국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중국도 같이 망합니다. 왜냐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중국이 들고 있는 자산 가치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서로 인질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둘째, 공급망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미래 먹거리가 다 여기 연결돼 있어요. 미국이 기술을 쥐고 있어도 중국이 소재랑 생산 라인을 꽉 잡고 있습니다. 아이폰만 해도 중국 조립 없으면 못 나와요. 미국이 중국 없이 살겠다 외쳐도 대체 공급망을 자르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 중국이 무너지면 미국 기업 주가부터 직격탄 맞습니다. 셋째, 달러예요. 미국 패권의 핵심은 달러가 세계를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세계 최대 교역국이죠. 중국 무역에서 달러가 돌지 않으면 달러 패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을 완전히 숨 막히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달러를 지키려면 중국 경제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정치적 심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완전히 적으로 굳어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미 부동산 붕괴나 청년 실업 때문에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데 경제까지 더 무너지면 아무리 공동부유 같은 구호로 달래도 한계가 있어요. 불만이 정권을 향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절대적인 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으르렁거리지만 속으로는 필요한 적으로 남겨둬야 정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는 중국을 두들겨야 정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완전히 무너지면 국채, 공급망, 달러까지 다 흔들려서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도 마지막 결정타는 못 날리는 겁니다. 결국 싸우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무너질까봐 서로 붙잡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이혼하자 소리치지만 집 대출도 같이 묶여 있고 자식들도 있는 부부 같아요. 미국은 중국이 무너지면 자기 빚 구조가 흔들리고 중국은 미국이 등을 돌리면 수출이랑 외환이 무너집니다. 두 나라는 서로 목을 조르면서도 동시에 산소호흡기를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을 수는 없지만 끊어낼 수도 없는 관계. 이게 지금 세계 최강 두 나라가 벌이고 있는 패권 전쟁의 본질입니다.